조사처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올해 첫 번째 포럼인데요.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간략한 발제를 듣고 80여 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오는 3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와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국정의 최고 리더십과 국정 주도 세력을 새롭게 선택하는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늘 그렇듯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와 정당들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상대 후보보다 내가 낫다고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후보들은 공약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상대 후보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선거운동의 큰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5년 전 탄핵 정국에서 치렀던 19대 대선에서 나라다운 나라가 화두였다면은 이번 20대 대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포퓰리즘과 정치적인 양극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오늘의 논의 주제입니다. 오늘 초대 전문가는 김남국 고려대 정외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바로 한 달 전까지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니까 전 한국정치학회장이었고요. 또 한국유럽학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을 문화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오고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우리 공동체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오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시선과 논단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정진 박사가 질의합니다. 이정진 박사입니다. 네, 조사처에서 정당 선거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김남국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 정외과의 김남국 교수라고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7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제 8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치는 그동안 선거를 통한 경쟁이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 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귀환을 보여주는 많은 나라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실질적 민주주의 진전이 없으면 결국 형식적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현 시점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소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강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은 국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요. 한국 사회의 현실도 힘을 통한 이익의 관철이 일상화하면서 원칙이나 규범에 대한 폄하와 조롱이 만연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반지성주의 확산, 반지성주의 확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현실은 심패권주의, 반지성주의 확산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사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개혁군주에 대한 환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는데요. 개인의 권리로 무장한 시민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 계층, 이념, 세대에 따른 균열의 복합성과 개인적 이해의 다양한 충돌은 우리 사회의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선거, 한 명의 위대한 정치인의 등장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우리의 정치는 이익을 주고받는 양보와 타협의 지루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 군주가 가져올 평등과 정의의 전면적 실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룩하는 부정의 고립이라는 방어적 교정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권리 보호를 두 축으로 정치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매우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의 과두제와 다수를 동원한 권력 찬탈의 민중주의 사이에서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매우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와 대리인 사이가 멀어지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할 때 원래 네 권력이었던 것을 되찾아주겠다는 감정적 선동을 통해 포퓰리즘이 등장합니다. 시리자나 포데모스 등의 좌파 포퓰리즘도 있고요. 동유럽 민족주의 정권에서 보듯이 우파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는 포퓰리즘이 민족주의와 만났을 때 파시즘이 되었었고요. 인종주의와 만났을 때 나치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에 저항하는 동시에 결정론이나 음모론이 부추기는 반정치적 분위기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경제적 균열의 심화와 사회문화적 균열의 심화 속에서 연대의 위기 혹은 대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대의 위기는 사회적 다수와 사회적 소수 사이에 신뢰가 낮아지는 상황, 대표 위기는 사회적 소수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의 그 개혁으로는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의 민주주의의 이행,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인종적 민족에서 시민적 민족으로의 이행, 이 두 가지 이행을 통해서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고요. 두 번째는 안보고 세 번째는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요. 안보는 지정학적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회통합은 대통령의 정치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정치 본연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그 주요한 과제로 추진을 할 때 국가가 지니는 두 가지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갖는 첫 번째의 성격은 이익 집단의 집합적 총체로서의 성격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은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었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1,340만 표 정도인데 어쨌든 1,300여만 명 시민들의 거대한 이해가 집적돼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뭐 세대도 다양하겠죠. 지역도 다양할 수 있고 계층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300여만 명의 시민들의 이해가 직접돼서 선출된다고 할 때 놀랍게도 이 시민들은 그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를 선호를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 30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5, 60대에서도 노력과 능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 다툴 때 모든 참가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사회통합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요, 재분배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공동체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집합적 총체하고 또 조금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성격에서 보자면은 대통령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유하는 상징적 허구로서 공동의 정체성 형성은 가장 정치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개혁은 자유 확산과 공공성의 고양이라는 두 축의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치 개혁 가운데 근데 개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6년 단임 결선 투표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추진하는 개헌을 선호하고 있고요. 의원 내각제의 이론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인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플랫폼 의존적 연결이 극대화하는 가운데 개인은 역설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한 회복력 설계를 넣어야 사회적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컨대 그 국가의 개입을 통한 재분배 확산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비전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선도 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국내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선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도 국가는 모범을 통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패권국, 강대국, 선진 국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약자가 탈락했을 때 그 개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추구할 것이냐 했을 때요. 질문을 다시 바꿔서 그럼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좋은 정치에 대한 답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삶에 대한 규정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공적인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시민, 혹은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생활에서 갖는 덕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스토아적 시민, 혹은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쾌락이 곧 행복이라고 내세운 에피쿠로스적 시민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시민의 유형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치란 시민들이 선택한 좋은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들이 가꾸는 평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시민들의 좋은 삶을 지켜주는 좋은 정치에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발제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